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중에 좀 특이사항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 신임 총리와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책을 볼 수 있겠는데, 일본은 오늘 급락이 나왔고 중국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자금이 중국 쪽으로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가운데, 사실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중국에서 자국에서 만든 걸 사용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거 수입 금지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또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 등 이제 강판 쪽 가격 인상,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좀 조정을 받았고, 좀 바이오는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 나왔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약했고, 지금 보면은 시장 안에서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급이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러한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들을 체크해 보면서 오늘 또 1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미국 증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3.0이 나왔습니다. 사실 1분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연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게 맞냐, 그게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통화 정책을 변경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GDP 성장률은 사실 지금 금리 정책은 바뀌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봐야 될 거는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라던가 앞으로 이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시장 방향성을 또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은 괜찮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에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인된다라는 연준의 그런 시그널과 함께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는 너무 답답한 흐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실 도대체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아니면 진짜로 반도체 섹터 올 겨울에 겨울을 맞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PC 가격 지수가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연준이 봤을 때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고용 시장의 냉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50bp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11월에도 이 금리 인하가 B컷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용 보고서라든가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을 보고 만약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에서 지금 금리에 대해서 낮춘 지 많이 부분은 경제 지표와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러한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얘기인데, 물가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그리고 11월 달에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사실 어느 정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그런 기업에서의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자,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시게루 당선인데요. 사실 이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이시바 자민당 총재가 당선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과세를 강화한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일본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케이 지수가 4% 빠졌는데 오늘 사실 중국 지수는 그 이상으로 올랐어요. 니케이는 빠졌지만 중국은 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 보시면요. 저게 한 나라의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준율 인하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책까지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저기 상해 종합 지수뿐만이 아니라 홍콩, 심천은 아까 거의 장중 10% 갔었거든요. 예, 지금 양봉이 저게 한 나라의 지수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중국 쪽으로 돈이 싹 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럼 왜 빠진 건데 도대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분쟁 속에서 사실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도 수출하는 게 있지만 미국에도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분쟁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다가 나 니네 거 안 써 이렇게 계속 나오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 둘 중에 둘이 싸우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양쪽 국가가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는 여기도 수출하고 저기도 수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돈을 벌고 좀 좋아지는데 사실 이렇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이러한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불러오지 않고 있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중국만 아시아권 증시는 중국만 올랐고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 니케이 다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의 급등 흐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총리가 만약에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지금 뭐 사실 자기의 어떤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낼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일본이 안 했던 방식으로 좀 바꾸려는 의지가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아직도 지금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권은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만약에 일본이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못 올랐죠. 예, 너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급등은 조금 납득이 가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런 경기 부양책을 4년 동안 했는데 사실 경제가 회복이 됐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정부에서도 칼을 빼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금 경기 부양에 대해서 카드를 빼면서 좀 증시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또 연저점 경신을 했습니다. 참 착잡한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가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좀 이 하락세를 끊고 올라오려면 뭔가 지금 카드가 나와야 돼요.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 쪽도 그렇고 뭐 다른 일반 제품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레거시 반도체 쪽인데 이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이제 좋아질 것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10월 달에 발표될 실적 그리고 잠정 실적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굳이 이거를 한국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 경기 부양책 이렇게 강하게 하는 중국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도 있고요. 사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참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내가 신흥국을 좀 찾아봐야겠는데 했는데 신흥국 투자하려고 보니까 일본은 총리 바뀌어가지고 금리 올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 보려고 하니까 한국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물론 아직은 좀 불안한데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저런 경기 부양책을 하니 자금이 다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빠졌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좀 양호합니다만 그래도 하이닉스 반등하는 듯 했으나 역시나 또 19만 원대에서 좀 저항을 받고서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사실 반도체 두 대장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상승이 나오려면은 역시나 3분기 실적에서 뭔가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진짜로 글로벌 IB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 실제로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충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거를 뭐 사야 되냐 아니면 뭐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셔야 되냐.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뭐 손절하고 뭐 이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괜찮고 나는 지금 반도체 아예 없어서 지금 담고 싶다.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뭐 공포에 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규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계속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이 두 종목이 가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이 안 가고 코스피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뭐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이 어떠냐면 시총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코스피 거의 뭐 비중이 35%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미국 증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미국 9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뭐 제조업 PMI랑 졸트 구인 건수.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이 고용 지표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위원들은 고용이 빠르게 냉각되는 거를 되게 경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용이 빠르게 냉각되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경기 침체 우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준이 지금 선제 조치로 금리 인하를 50bp를 했고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딱 고민 중인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되게 좀 강하게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폭을 50bp 할 거를 뭐 25bp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그러니까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달에 나올 경제 지표들이 결국에는 11월 FOMC 때 금리 인하가 25bp냐 50bp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사실 이 PMI 지표도 중요한 게 뭐 8월 달에 그때 급락 나왔던 것도 PMI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둔화가 뭐 이렇게 된다, 경기 둔화가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화요일, 목요일 날 국내 증시는 휴장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중국 증시 과연 어디까지 상승하나. 지금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20% 이상 급등세인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지준율 인하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 부양책까지 더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이제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소비 욕구를 키우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데 하필 공교롭게 또 일본 총리가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수 경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미국이랑 적대를 해서 나쁠 게 없다라고 중국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나라 제품들을 쓰자 뭘 하자 해가지고 그런 기술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거에 대해서 높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 사실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이 경제 지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부에서 강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그래 이렇게 경기 부양하는데 이럴 때 딱 사가지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중국 증시 들어가고 중국 종목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증시 가는 건 가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증시가 올라가려면 이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런 외교적인 부분들이 진정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중국 소비주죠. 특히나 화장품 쪽이고 그 다음에 철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가격도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게 조선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급락 나왔던 이유가 철강 가격 올라가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랑 코스메틱스 보시면 2분기 때 어닝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중국 ETF 사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을 건데 오늘 뭐 매수 동향 한번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매수 동향을 봤을 때 저게 화장품 주가 딱 눈에 보이죠. 실리콘2,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그 4천억 가량 그 뭐 장내 매수 그거 공개 매수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갔고요. 외국인 수급 보면은 일단 화장품 2개, 그 다음에 방산 1개, 그 다음에 바이오 2개,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중에 눈에 보이는 거는 화장품 같고 기관은 이제 여기 기관은 또 화장품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네이버네요. 네이버를 많이 샀고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대부분 다 뭐 어쨌든 그런 매수 동향 가장 큰 거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겠지만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것은 현대제철, 그다음에 크래프톤, 뭐 화장품 이 정도인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속적으로 좋다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앞으로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게임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발자라던가 이런 부분들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기업에서 투자를 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동조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지금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들, 게임주들 이런 쪽들이 좋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외국인 기관 매수 동향 살짝 보면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보다는 그 공시 나왔던 내용 때문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밸류업 관련주들도 몇 개 보이는데 그 외에는 바이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도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볼게요. 참 코스피는 또 2,600을 깼습니다. 이게 지금 참 굉장히 투자자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2,600선에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변동폭 자체도 크고 오늘도 사실 거의 2% 빠졌는데 이게 지금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뭐 종목 간의 변동성도 크지만 지수의 이러한 방향을 못 잡고 움직이는 이 변동성,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응하기 힘드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21평선은 저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1평선도 무너뜨려 버렸고, 그래서 내일 또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일어나고서 내일 또 우리 쉬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또 오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또 멘탈 잡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을 준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좀 적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반등이 나올 만한 트리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뭐 여건들을 많이 만든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밸류업의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죠. 왜? 아니 거기 뭐 도대체 기준이 뭐야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도대체 뭐 밸류업 취지가 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메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금융감독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기업들에 대한 그런 성장이라던가 이러한 점들의 접수가 긍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저는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거에 대한 조건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양책이 지금은 되게 지지부진하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근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PF 리스크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올리면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진짜로 심각한 어떻게 보면 충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는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그래서 뭐 이러한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 잠시 쉬었다가 와가지고 섹터별로 하나씩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섹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자, 사실 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불을 지폈죠. 사실 2분기 실적 중에서 중국 쪽 매출이 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러한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코스맥스 쪽
굉장히 상승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좀 주가 움직임이 차별화됐었는데 사실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부양책 이후에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화장품 쪽이 강합니다. 근데 그 말고도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관련주들 보면은 카지노 관련주들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 좋고요. 그 다음에 의류 쪽도 굉장히 움직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할 것이고 그 소비가 우리나라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연결고리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사실 오늘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8월 13일부터 꾸준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이제 급락 나왔을 때가 실적 부분이었거든요. 실적 충격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사실 빠지기 전 가격대까지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게 사실 무거운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좀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경기 부양책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원래 워낙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중국 소비와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지금 이런 경기 부양책을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중국 경제 지표들이 괜찮은 모습들로 보여지고 호조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3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4분기 실적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주들을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미스로 인해서 특히나 중국 쪽 실적 미스로 충격을 받았던 기업들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던 그 기업 중에 중국 매출이 큰 기업들을 위주로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3분기는 아니더라도 4분기에 정말 괜찮은 실적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25년도 상반기 쪽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코스맥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맥스인데 사실 이러한 화장품 ODM 쪽에서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이런 쪽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충격을 받을 때도 중국에서 충격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은 거고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사실 2분기 때 코스맥스가 20만 원대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상승 분할 반납하고 나서 지금 사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맥스는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지금 보시면 10만 원대 부근에서 3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2분기 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사실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닝 미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요. 이날 13일 날 15% 빠졌거든요. 이날 어닝 미스가 컸고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째 횡보하다가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사실 역배열로 이평선이 다 꺾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20일 이평선 부근, 장기 평선 부근에 딱 걸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60일 이평선도 다시 돌리고 단기 평선도 돌리기 시작하면서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한 15만 원대 저항이 좀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소화가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4분기 실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모아가도 괜찮다. 왜? 화장품 쪽에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랑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 쇼크보다는 중국 쇼크가 가장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이 종목은 뭐 거의 조정도 없습니다. 거의 뭐 계속 신고가 경신하다가 오늘 좀 살짝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짝 좀 눌림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만약에 여기서 가격대 추가 하락 없이 계속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요, 상승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디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그동안 화장품주들 조정받을 때 이 종목은 거의 조정이 없죠. 이게 무슨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사실 8월 5일 날 지수 빠지면서 살짝 눌린 거 말고는 그 외에 계속 상향입니다. 그러면 와, 이거를 지금 따라가도 될까? 사실 부담스럽죠. 고점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오늘 그래서 뭐 사실 화장품주 저는 지금 뭐에 매수를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코스맥스가 낫고, 그 외에 다른 종목 본다고 한다면 뭐 실리콘2라던가 이런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2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주가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횡보하다가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계단식 상승 나와버리면은 고점 돌파하면서 그냥 위로 가버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 말씀을 드렸고, 중국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 해운 물류입니다. 이쪽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캐나다 항만 노동자 파업 이슈인데, 이게 지금 저 항만 파업이 이게 좀 이슈가 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상해 운임 지수라던가 발틱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 운임 지수에 대한 우려 속에 지금 해운이랑 물류 쪽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 몇몇 종목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저기 헤즈볼라 뭐 수장 사망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후티 반군 쪽도 공격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스라엘 거의 중동의 지배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기서 아마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갇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나라의 그 유대교 그 딱 국가 하나잖아요. 거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뭔가 카드를 꺼내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종교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 원래 과거에도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처럼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막 도발하고 막 미사일 쏘고 이런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좀 부분들이 진정이 돼야 되겠지만, 오히려 저는 좀 두려운 게, 이게 오히려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국가들이 단합을 해서 석유에 대한 부분들, 감사한 뭐 이런 건지 카드를 꺼내 들면은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우려 속에 또 증시가 빠질까봐 저는 그게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지금 관련 종목들 상승세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태웅로직스입니다. 첫 번째로 뭐 딱히 설명 안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급등이 나온 부분이라, 뭐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오늘 종가의 윗꼬리도 그렇게 많이 안 단 것 같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오랜만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좀 설명을 차트를 보면서 드릴게요. 거래량이 오랜만에 크게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정말 많이 조정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코로나 때 여기였거든요. 코로나 때 1,000원이었던 주가가 8배 올랐었어요. 22년도에.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은 상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때 오른 이후에 지금 조정을 제가 받을 만큼은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3,000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지금 거래량 실린 반등, 그리고 이때 보시면요, 24년도 1월 달에도 이때 처음에 이제 뭐 이슈 나오면서 좀 급등 나왔다가 변동성을 보였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 아니에요. 1200억대인데 그래서 이 거래량이 좀 나왔고 지금 장기 이평선들 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시세를 추가로 줄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눌림목자리 공략한다고 한다면 3,400원 구간대 한번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 이거와 비슷하게 STX 그린노지스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 STX 그린노지스는 계속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17,000원대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지금 움직임이 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이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HMM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해운 쪽 대장주는 HMM인데 HMM은 가만히 보시면요. 9월 달부터 귀신같이 어느새 벌써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운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두 가지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기 부양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하면은 물론 뭐 내수 경제도 좋지만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이러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계속 막 물량 막 수출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해운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해운주들은 뭐 어떤 거든 다 보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대형주를 보겠다 하시면은 사실 HMM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 외 단에서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STX 그린노직스랑 그다음에 태웅직스 이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 세 번째 제가 두 개를 섹터를 합쳤어요. 2차전지랑 바이오 합쳤는데 지금 반도체 수급이 이탈이 되면서 집중된 거는 2차전지랑 바이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바이오랑 2차전지랑 막 그렇게 세게 급등이 나왔다 이건 아닌데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선방해 주지 않았나.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을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속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만약에 빠지면은 뭐 반도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빠지면은 뭐 2차전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에 사실 2차전지 쪽 힘이 좋았는데 뭐 좀 밑꼬리 달고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냐 지금 2차전지 바이오는 결국엔 반도체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탈되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3분기도 어닝 미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뭐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도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안책으로 지금 2차전지랑 바이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죠.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뭐 업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들 뭐 그런 거 다 고려해 봤을 때도 2차전지 쪽은 이제 가격적으로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뭐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판단하는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리 인하 수혜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생물보안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 그룹들이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과거에는 그냥 신약 하나로만 기대감으로 가네. 이 바이오는 원래 실적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바이오 흐름이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 바이오,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그다음에 CDMO 쪽 이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사실 유한양행이 또 이러한 수급을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전지랑 바이오 이러한 좀 섹터들 우리가 반도체가 빠질 때는 대안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로는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인데 지금 오늘도 사실 뭐 돌파가 나왔다가 좀 밑꼬리 달긴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흐름을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8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업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다 된 거냐? 저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들,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 뭐 지금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은요,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앞으로 뭐 차세대 배터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셀 업체 중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강한데,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셀 업체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빠지거나 바이오가 빠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수급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왜냐면 보통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뭐 외국인들이라던가 메이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하나만 다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갖고 다 분산을 해가지고 딱딱딱 나눠서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수급적으로 계속 반도체가 빠지면서 그 수급이 다른 데로 채워서, 그러니까 반도체 뭐 지금 빠지니까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돼. 그리고 바이오는 살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어디로 대안이 될 거냐? 2차 전지로 대안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이거는 사실 삼성 SDI랑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뭐 지금 당장 올해 안에 뭔가 좋은 흐름 나온다기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인데,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8월 5일부터 거의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에코프로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요. 요 흐름이 얼마나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당분간 저는 역시나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거래량도 오늘 좀 괜찮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들, 메이저 수급들이 얼마나 더 들어와 줄 수 있냐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NF인데,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사실 LNF 같은 경우는 회사 재무 상태가 좀 좋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과연 지금 뭐 양극재 에코프로 갈 때 2등주로서 많이 못 갔는데, 물론 뭐 갈 때 많이 갔습니다만 그런 에코프로만큼은 많이 못 갔고, 빠질 때는 또 그보다 더 많이 빠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LNF가 이제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포스코 그룹주의 양극재 공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매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이오인데요. 바이넥스, 네, 뭐 사실 지금 9월달 들어와서 50일 신고가 경신을 하고 그러면서 좀 눌렸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는데, 뭐 CDMO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섹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국에는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지금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도 통과하고 이제 발의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반사익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대장이지만,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수혜를 본다고 한다면 그 바이넥스라던가 ST판 같은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면서, 포트에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포트에 바이오 하나쯤은 넣어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한미약품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렉나자 FDA 승인 받으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약이 있거든요. FDA 승인을 과거에 거절당했지만 준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쪽.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오너 일가의 그런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사업적인 부분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폐암 신약, 이런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한미약품은 과거에 뭐 항암 쪽은 아니지만 FDA 승인을 받은 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경험을 토대로 지금 비만 치료제라던가 항암 쪽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좀 부담 없이 지금 모아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과 섹터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탑픽 종목은 뭐냐 그래서 딱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갑자기 조선을 왜 들고 왔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말도 안 되게 좀 미리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가 중국 부양책의 피해주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왜? 아니 후판 가격부터 시작해서 철강 쪽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조선주들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역발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우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선주들이 실적이 안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미 27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조선사들인데 만약에 물론 뭐 철강 가격이 좀 올라가고 후판 가격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비해서 그런 수주 잔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으면 맞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안정적으로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을 보면은 뭐 사실 뭐 노조 파업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선소가 가동이 안 되지 않는 한 27년도 수주 잔고까지 꽉 차 있는 걸 스케줄대로 딱딱딱 맞춰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많고 3분기, 4분기도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 나왔지만 급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정말 공교롭게도 21일평선, 60일평선 딱 지켜주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 정도 빠진 이게 과대 낙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선주들이 그렇게 빠지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년까지 수주 잔고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뚜렷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 27일 날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신규 컨테이너선 4척 또 수주를 했습니다. 원래 이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거의 다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수주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 계속 컨테이너선을 수주받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처럼 여기도 미국 해군과 함정 분야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한국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쪽이랑 뭔가 잠수함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신규 컨테이너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이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또 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불확실한 대내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실적 모멘텀이 꾸준하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주 잔고로 인한 꽉 차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변수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계속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월요일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